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코너. 오늘 만나보실 분은 국민의힘의 유력 차기 당권 주자이자 잠룡입니다.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행정법원 판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장관급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역임하셨습니다. 나경원 당선인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자리 많이 하셨네요. 아유. 그렇지만 첫 질문은요. 첫 질문은 열심히 정치했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랬다. 어려운 데서 당선하려고 애쓰고. 네네네. 자,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첫 질문은 나경원 당선인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1번, 2번 중에 선택해 주세요. 1번 새침하다, 2번 털털하다. 정답은? 저는 사실은 다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전 좀 2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털털하다. 제가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은 잘 압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5선 의원, 우리나라 헌정사상 몇 번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 계시고요.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 다음이 제가 세 김영선 번째입니다. 의원이 5선이군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 6선 된 거고 저쪽은.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5선 의원들이 조금 생기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안 봤네요. 그렇군요. 민주당도 5선은 쉽지 않았고요. 네. 김영선 의원은 근데 이제 비례대표로 2번인가 하시고 이렇게 보궐선거로 많이 들어오셔서 5선을 하시긴 했는데 횟수로 하시면 그렇게 길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아주 좀 옛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4월 총선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네. 나경원 당선인 제가 보기엔 이제 전쟁 같은 선거 치렀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7번인가 8번 방문했고 뭐 전국의 민주당원들이 많이 동작을 해 집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선거 과정과 당선 순간 잠시 떠올리고 가죠. 어땠습니까? 정말 선거 과정이 녹록지 않았죠. 정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동작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7번, 조국 대표 2번, 박지원 당선인 3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방문하셨는데요. 네네. 그 와중에 저를 지켜주신 동작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진심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움직여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작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참 선거를 통해서 배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발을 땅에 붙이고 민심에 더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여권 잠룡들의 해외 직구 공방에 나경원 당선인은 초반에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후에 잠룡들 간의 공방이 좀 더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건강한 정책 토론이 감정 싸움이 돼서 아쉽다. 무슨 뜻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직구 금지에 관해서 좀 정부가 저는 정부가 왜 그 정책을 했는지 공감 가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한테 오는 형식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한 부분이 문제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저랑 똑같은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 직구 금지에 대한 비판을 하신 분들이 저하고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밖으로 그렇게 이야기로 하냐 하는 식으로 이제 처신이 문제다라는 처신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용어를 쓰셨나 했는데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꾸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이고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뭐 정책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네. 이게 감정적으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되어갖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아주 젊은 기자가 층에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 그러셨군요. 아주 젊은 층에 민감한 이슈고 민생 이슈입니다. 근데 그 어쨌든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이른바 잠룡들이 막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차기 당 지도부 대통령실과 관계 정립 좀 달라지나?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뭐 꼭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정책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급하거나 또 밖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좀 예전과 입장이 달라졌다. 뭐 꼭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늘 그런 입장으로 일해왔는데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1년 동안은 뭐 외부로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입장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해석들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남의 얘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딱 요 질문만 그래요. 서울법대 82학번입니다. 나경원 당선인님 계시고 조국 대표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저 이런 거 잘 외우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같은 과 같은 학번입니다. 개인적으로 친하실 텐데 요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신 여쭤볼게요. 뭐 하고 지내세요? 원 장관은 요즘? 글쎄 저도 뭐 자세히 뭐 이렇게 소통을 오래 해보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어떤 행사장에서 뵀는데 만났는데요. 그냥 아마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원 장관은 아무래도 대권 준비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권 준비를 위해서 당권은 아니다? 당권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느낌은 대권 준비로 바로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마 이제 글쎄 당권을 안 하시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 원내에 있는 사람이 당권을 하는 거하고 원내가 당권을 하는 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관측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그냥 추측하고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궁금한 질문들 드릴게요. 차기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아직 제가 뭐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진짜 지난 당선된 날 그날만 기뻤고 그 이후로 정말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저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 그런 고민이 많고요. 거기서 꼭 제가 뭐 저의 욕심을 먼저 놓기보다는 당의 큰 그림, 국가의 큰 미래에 대한 좀 고민이 많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5선 되고 나니까 꼭 제가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시기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정말 이제 등록해야 되는 거 등록 공고되고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그때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당원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크고 이 당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당의 어떤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작동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잇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당대표 출마 가능성만 높여준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런 홍 시장의 이딴 행위들 어떻게 보세요? 홍 시장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더 이렇게 시중에 계속 회자되다
하게 된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홍 시장님 발언 중에서 또 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동의는 되나 또 표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네, 동의되는 부분 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홍 시장님의 그런 말씀들도 다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또 그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자 하나 들어와 있어요. 5944님. 네. 나경원 당선인이 당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역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나 당선인께서는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일단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열정 있고 일단 우리 지금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처럼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또 워낙 워낙 이제 이렇게 뭐 말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워딩이 좋다. 아니 뭐 그렇게 워딩의 얘기하면 전달력이요? 너무 좀 더 좋게 말씀드려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원어가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영민하시고 뭐 이렇다고 하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굉장히 장점이 많으신 분이죠. 또 이번에 우리 총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열정적이고 또 영민하시고 뭐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1927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경원 의원님 대권 도전하세요. 이건 답을 해주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 대권 도전하세요. 저는 늘 그래요. 정치인이 자리를 놓고 막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이제 좀 해도 되지 하실 때 움직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22대 국회에 있어서 네. 해야 될 일을 좀 먼저 열심히 찾아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전국 계속 이제 끌고 나가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이런 공세가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또 이런 정권의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 그런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결국은 이런 특검 거부권 유도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를 이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정말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도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 특검과 탄핵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22대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특검으로만 이어지게 돼 있으니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김 여사 특검 이런 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특검가 이제 저희가 삼김 여사 특검하면 이거 의도가 뭐야 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을 보니까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또 떠오르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도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안 하신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들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당, 야당의 이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1호로 임명된 특별감찰관과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과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특별감찰관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 그리고 제2부속실 부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제2부속실 안 한다 그랬다 하는 게 좀 명분이 어떨까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부속실을 설치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관리하자. 네. 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경원 당선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입법 독주의 결과는 의회 민주주의의 괴멸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실제로 위기에 빠졌다,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처음 불안을 느낀 것이 그때 패스트트랙 기억하실 겁니다. 네.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결국 의원들 개개인의 독자적으로 의원들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하루에 2명을 사보임을 시키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 한마디로 합의가 없어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트랙에 태웠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운동권처럼 계속 이렇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하셨던 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얼마나 잘못됐던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상한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도 어느 당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37정당이었죠. 37개 정당에 네. 출연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고요. 공수처법은 본인들이 그렇게 검찰 위에 공수처를 두어야 된다고 아주 공수처를 설치해야지만 공명정대하다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무슨 꼴입니까? 공수처에 본인들이 고발을 해놓은 최상병, 그러니까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이제 제도도 이상했지만 그때 이제 그런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하루에 2명씩 사보임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원래는 저는 국회법상 330일이 걸려야 된다고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것도 굉장히 단축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며칠 안 돼도 막 통과시키고 법사위도 그랬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더 본격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회라는 것이 필요 없고 본인들이 법안 내면 이제 180석이 넘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토론을 거치고 그 토론 속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무조건 자신들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결국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처분적 법률로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나눠준다. 예컨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이제 의회 민주주의 아까 말한 절차에 있어서의 의회 민주주의 개별로 인해서 국회를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하겠다. 법률 자체에서 법안에서 그냥 25만 원 주자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삼권 분립 문제입니까? 아주 결국은? 삼권 분립 문제를 삼권 분립 문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기괴한 발상을 하는 민주당을 한마디로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나경원 당선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내셨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삼는 대한민국으로선 중국과의 외교 참 까다로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 시점에서 대중국 외교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사실은 중국 외교는 실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을 강화했으니까 중국과는 너무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지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중국
시작하고 뭐 사실 저희가 기억하기도 싫은 뭐 혼밥 외교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중국 외교를 비판하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지금 한중 관계가 좀 많이 껄끄러워진 것 아닌가 이런 국민들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서로 좀 더 실용적으로 주고받을 부분을 확실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씩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초저출생은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정말 위기적 요소입니다. 초저출생, 기후변화 등 국가적 인류적 문제에 이제 관심 많으시고 관련 직책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만 좀 압축해서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합니까,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초저출산에 이를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뭘 했느냐 이런 비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안 썼던 부분도 있고요. 또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또 제도나 인식 변화에도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요새 이제 그래도 정말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 초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이제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이 저출산 문제는 뭐 한 개의 제도로서 하나의 예산 지원으로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결국 뭐 예산과 제도 부분이라면 이 청년들이 좀 더 일자리가 많아지고 또 그래서 일자리를 빨리 얻고 그리고 안정된 주거 환경 빨리 마련되고 그리고 나서는 뭐 난임, 보육, 교육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 틀의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또 한 틀은 결국 이 인식의 변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쪽이 뭐 프랑스처럼 일종의 요새는 젊은이들이 동거혼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등록 혼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로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 축에서 저출산을 이건 저는 극복이 아니라 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화하는 틀이 있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저출산 문제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과도 제가 저출산 문제를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불신이 나온 것도 결국 지금 연금이라는 것이 원래 완전 적립식으로 설계된 줄 알았는데 이게 부가식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낸 돈을 지금 가져가 버리니 네. 후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연금을 내줘야 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 누가 내주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네. 네, 모든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준비와 대응이 또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